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뭐랄까 전설적인 명저죠. 제럴드 J.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입니다. 워낙 방대한 책이라서요. 그중에서도 3권의 8장, Growing Teams라는 챕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챕터가 소프트웨어 조직이 뭐랄까, 초기 혼란기나 아니면 성장이 멈춘 그런 경직된 단계를 넘어서려면요. 왜 팀이라는 단위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실 QSM 시리즈 전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기술이 아니라 어떤 인간 활동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 챕터가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 말은 사실 너무 당연해서 좀 진부하게 들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 팀이라는 걸 어쩌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팀을 단순히 사람 모임이 아니라 조직의 핵심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함께 탐색해 보고요. 진정으로 성장하는 팀을 위해 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처음부터 아주 강렬한 개념이 등장하죠. 팀을 재사용 가능한 업무 단위, 리유저블 워크 유닛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요. 보통 프로젝트 끝나면 각자 흩어져서 다른 팀으로 재배치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잘 만든 코드를 재사용하듯이 팀 자체를 재사용한다는 아이디어가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필요한 기술 스택에 맞춰서 사람들을 모았다가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인력풀로 돌려보내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맞게 재조합하는 방식이요. 하지만 와인버그는 이런 관행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코노믹 넌센스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이 굉장히 단호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그냥 좋은 팀이 해체되니까 아쉽다, 이런 감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인 거죠? 팀을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손발 맞추고 신뢰를 쌓고 또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 비용이죠. 그런데 이 팀이 마침내 최고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할 때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이유로 해체해버리면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비용을 그냥 헛공에 날려버리는 셈이라는 겁니다. 아, 너무 비싼 자산을 그냥 버리는 거다. 네,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비싼 자산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건 정말 이상한데요? 관리자 입장에서도 잘하는 팀이 있으면 계속 성과를 내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굳이 성공적인 팀을 해체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와인버그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그 근본 원인을 기술이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불안감, insecurity of management라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에서 찾아요. 팀이 너무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거나 아, 관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독립적인 세력이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조직 전체의 방향에 반기를 드는 집단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레 겁을 먹는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팀의 성과보다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군요. 어쩌면 이게 요즘 말하는 리소스 최적화나 애자일 조직 개편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라고 포장하지만 실은 강력한 팀이 생기는 걸 막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근데 와인버그는 T.N. 화이트헤드라는 사회학자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그런 불안감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반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조직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받는 팀은 그 충성심이 조직 전체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대요. 아, 오히려요? 네, 반대로 팀을 깨부수는 행위는 조직이 구성원을 못 믿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셈이고 결국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팀을 해체하는 게 불안감 때문이라면 반대로 관리자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는 오히려 팀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사례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바로 유지보수팀, 메인테이넌스 팀 이야기죠. 보통 유지보수 업무는 신규 개발에 비해서 좀 덜 중요하거나 매력 없는 일로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팀워크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관리자들이 일부러 팀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유지보수 엔지니어들은 자발적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쓰고 있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건드리는 건 엄청난 압박감을 동반하는 고위험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수정한 코드 한 줄 때문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듣기만 해도 손에 땀이 나네요. 그런 환경에서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옆 동료한테 이 코드 한 번만 봐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될 것 같고요. 바로 그겁니다. 실수의 위험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서로 변경사항을 검토해주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밤새우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력한 팀이 형성되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팀워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협력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유지 보수 경력의 덫, 메인테넌스 캐리어 트랩이라는 개념에 정말 공감했어요. 한 시스템을 오랫동안 책임지다 보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거의 신 같은 존재가 되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 외의 다른 기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 되어버리는 그 딜레마잖아요. 네, 자료에 있는 그림 8-1이 그 악순환의 구조를 잘 보여주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엔지니어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프로젝트로 못 보내줘요. 그렇죠.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요. 결국 그 엔지니어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 안에 스스로 갇히게 되고 기술적으로 도태되거나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이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 요즘 말하는 레거시 시스템 전문가의 딜레마 아닌가요? 그 시스템 안에서는 대체 불가능한데 막상 이직 시장에 나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하지만 팀으로 유지보수를 하면 이런 덫을 피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시스템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죠. 덕분에 팀원들은 돌아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조직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을 잃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론은 좋은데 듣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팀으로 일하면 정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라고 데이터를 요구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와인버그는 여기서 렌달 젠슨의 연구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연구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10명의 프로그래머를 2명씩 짝을 지어서 5개의 팀으로 만들었어요. 이들의 기존 개인별 생산성은 한 달에 약 75라인의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으로 일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175라인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월 75라인에서 175라인. 와, 생산성이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대단한데 저는 오류 발생률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전에 비해 1% 미만으로 급감했다고요? 이건 거의 비현실적인 수치처럼 들리는데요? 하나의 연필, 원 펜슬로 작업했다는 게 지금의 페어 프로그래밍 같은 방식일 텐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하죠? 맞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결과물을 놓고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밀도 높은 실시간 코드 리뷰인 셈이죠. 단순히 버그를 찾는 수준을 넘어서 이 설계가 정말 최선일까? 더 읽기 쉬운 코드는 없을까?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드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거고요. 또 혼자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하게 되고 지식을 빠르게 공유하는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 연구는 이걸 한 단계 더 뛰어넘죠. 팀원 모두에게 생소한 에이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도 조직의 평균 생산성인 월 90라인을 훌쩍 뛰어넘는 218라인을 기록했다는 결과요. 오류 밀도는 역시 1% 수준으로 매우 낮았고요. 네, 이 두 사례는 동기부여된 모티베이티드, 팀워크가 뛰어난 팀워크, 그리고 효과적인 사람 중심의 관리, Effective People Oriented Management,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기술 장벽조차 팀워크로 극복하고 더 높은 성과를 냈다는 점.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의 역량보다 팀의 역학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팀의 힘이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고 나서 와인버그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팀워크나 동기부여라는 말이 사실은 관리자들에 의해 완전히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죠. 맞습니다. 일부 무능한 관리자들한테 팀워크의 진짜 의미는 모두가 내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모두가 열심히 일하도록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의미하죠. 와인버그는 이걸 아주 신랄하게 각각 지시를 통한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텔링, 그리고 고함을 통한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옐링이라고 비판합니다. 아, 뭔지 바로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팀워크 좋잖아. 다 같이 주말에 나와서 이 꿈내자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매니지먼트 바이 텔링이고, 이번 프로젝트는 금전적 보상은 없지만 여러분의 커리어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매니지먼트 바이 옐링의 좀 세련된 버전인 셈이군요. 결국 팀의 자율성과 내적 동기를 짓밟는 행위를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젠슨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폭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게 와인버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진정한 팀워크와 동기부여는 외부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팀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고함치는 관리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관리자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팀이 알아서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리자의 역할이 좀 애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자료에 포함된 그림 8-2 4가지 조직 개선 스타일 비교표가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편은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려는 4가지 다른 접근법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관리 없음, 언매니지드, 말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선별, 셀렉션인데 이건 흔히 말하는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우수한 인재를 뽑는 사람을 갈아 끼우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프로세스 개선, 인디비주얼 프로세스 임프루먼트로 뛰어난 개인, 소위 에이스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는 시도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 챕터의 핵심인 팀 프로세스 개선, 팀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 방식이죠. 결과를 보면 다른 방식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연간 개선 속도는 20%로 가장 높고 성과의 변동성은 매우 낮으며 very low, 구성원들의 사기는 매우 높다 very high라고 나오네요. 아니, 연 20% 개선의 변동성이 낮다는 건 거의 투자계의 워렌 버핏처럼 안정적으로 복리 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관리자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게 핵심입니다. 관리자는 더 이상 개개인의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조직 내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팀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관찰하고 배우는 거죠. 아, 그리고 그 팀의 성공적인 작업 방식, 예를 들어 그들만의 코드 리뷰 방식이나 회의 방식 같은 프로세스를 다른 팀들도 배울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역할로 바뀝니다. 즉, 감독관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 혹은 정원사, cultivator가 되는 겁니다. 아, 그 엔지니어의 시간 중에 실제 기술 문제 해결에 쓰는 시간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회의나 보고 같은 오버헤드라는 지적이 여기서 딱 연결되는군요. 관리자가 엔지니어한테 코딩 더 잘하라고 딱따라면서 그 10%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나머지 90%의 시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주거나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 일하는 시간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그 계산이었죠. 그게 바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관리자의 역할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팀은 그런 관리 오버헤드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레버리지 역할을 합니다. 개개인에게 일일이 업무를 할당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대신 팀에게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면 팀 내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업무를 분배하거든요. 관리자는 그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팀이 장애물 없이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오늘 제랄드 와인버그의 그로잉 팀스 챕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팀이라는 것이 단순히 협업을 잘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조직의 지식을 축적하고 성장시키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성공적인 팀을 해체하는 것은 지난 프로젝트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공 가능성까지 버리는 경제적 낭비이며, 진정한 관리자의 역할은 지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다가오네요.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와인버그는 후기의 애자일 운동이 바로 이 팀이 생산의 기본단이라는 아이디어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쓰인 지 수십 년이 흘렀고 애자일 방법론이 업계의 표준처럼 이야기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왜 여전히 많은 조직들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기본적인 팀의 원칙들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나 방법론의 부족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책 초반부에서 날카롭게 지적했던 해결하기 훨씬 더 어려운 그 경영진의 불안감이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곱씹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